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계 전문가를 모시는 이동호의 초대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석준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들과 현대사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석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한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쟁점들, 특히 거대했던 인물 이승만과 그 다음에는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이제 중요한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예.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러시아가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하고 1917년에 러시아 붉은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제 임시정부가 1919년 3.1운동이 나고 나서 19년 3.1운동이 나고 그해 9월에 이제 상해에서 통합이 돼서 출범을 했잖아요. 통합 임시정부가. 그 통합 임시정부에서 레닌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레닌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실제 어떤 돈이고 어떻게 쓰였으며 임시정부 안에서는 그 돈을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임시정부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분열되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로 분열이 되기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관여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둘 빠지면서 말하자면 좌우가 합작해서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런 노선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형해화되는 게 임시정부. 그러니까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임시정부 이제 구성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자인 이승만과 안창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승만 안창호를 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그 첫 시련이 이제 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돈 때문에 거기서 돈을 갖고 와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돈을 달라고 한 다음에 임시정부에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에만 돈을 쓰다가 그러니까 자기 공산주의를 확대하는 운동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일종의 배임이라고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야 니네 그 직책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 붙어가지고 김구가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참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시련에 봉착했군요. 예. 참. 관련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뭐. 네, 그래서 오늘 현대사 토크는 레닌이 임시정부에 준 자금의 행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가장 그 큰 중요한 도움을 받은 글이 월간조선 2019년 5월호에 발표된 글인데요. 박종효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박종효라는 분은 굉장히 연세가 지금 많은 분인데 주요 경력이 모스크바대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한국학센터 명예교수세요 지금. 모스크바대에서. 네, 모스크바대.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에서 연구 활동을 오래 하셨고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는 우리 쪽하고도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거의 러시아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문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소련 문건이 개방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게 일본 문헌이나 미국 문헌에서 조금씩 알려져 있던 게 그렇죠. 완벽하게 러시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돼서 이분이 이걸 잘 압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여러분들이 우선 임시정부는 잘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10년에 일본한테 합병을 당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져서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 조선 내외에 이제 천명을 하고 굉장히 그 독립운동이 활성화될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3.1운동 직후에 뭐 세계 도처에서 그러니까 한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뭐 온갖 군데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정부들이 생겼다가 8개가 생겼었죠. 8개인지 뭐 예, 8개입니다. 그 중에 한성 그 정부가 가장 컸고 네, 한성 임시정부가 이제
이승만을 예. 집정관 총재로 총재로 이제 추대. 부르면서 맞아 대통령으로 부르면서 8개 중에 6개에서 집정관 총재 겸 대통령으로 추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임시정부들이 상해에 통합되는 게 19년 9월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군요. 19년 9월에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그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그렇죠. 예. 지금 오늘의 얘기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 이동희라는 임정의 국무총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등장해요. 저 지금 사진을 좀 한번 띄워보시죠. 저 사진을 좀 더 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진만 확대할 수 있나요? 뭐 그냥 그대로 하시죠. 뭐. 저 가운데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분이 이승만 박사죠. 네, 저기 저 하와이 이제 무슨 꽃다발 같은 걸 걸고 있는 분이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맨 가운데 예.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카이제르 수염 기른 분, 이 사람이 이동입니다. 아, 독일군 같은 수염을 기른 사람이요. 독일 저 카이제르 수염이라고. 예, 저게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죠,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더 왼쪽으로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이시영. 그다음에 그 중국 굿돌이 같은 그 옷을 입은 콧수염 약간 기른 사람은 이동영. 당시 다 코수염을 다 길렀군요.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손정도.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오른쪽으로 안창호가 첫 번째 있고 아, 두 번째가 박은식입니다. 음, 그 역사. 역사학자. 예. 그다음에 색안경 낀 사람이 신규식.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장봉. 다 독립운동 관여자들인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요. 1920년 12월 28일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1919년 9월에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했고 그렇지만 이승만은 그때 하와이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상해로 오는데 여러 가지 정리하고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20년 12월 28일 날 지금 도착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만들고 그리고 2020년이니까 1년 3개월. 1년 3개월. 그러니까 임시정부 젊었네요, 이승만 박사. 젊죠. 예. 당시 40대 중반이었네요. 그렇죠. 75년생이시니까. 그렇죠. 예. 야, 참. 인물이 아주 예. 최고로 준수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출범은 했는데 이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현재 부임을 못 하고 있고 이동희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상해에 와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의 말하자면 어떤 뭐라 그러나 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죠. 자기 윗사람은 없고. 그렇죠. 대통령은 지금 그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아직 예. 안 왔고 그러니까 이동희가 이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살판이 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물락펴락 하다가 이제 생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이 그 당시 상황을 보여요. 이동희는 공산주의를 언제 받아들였을까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동희 양력을 제가 좀 그러니까요. 준비했는데 안 넘어가네 이거. 예, 저거 예,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동희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시청자들은 잘 이름 정도만 아시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 무장투쟁론자였다는 사실, 이승만과 대립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지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873년생이에요. 함경남도 단천 그러면 출생이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2살 2살 위입니다. 예. 예, 이승만 대통령보다 2살 위인데 아까 사진에서 보면은 한 20살은 위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 수염 때문에 그런가 봐요. 실제 예, 수염 길고 그 스타일이 이제 요새 말로 틀딱 스타일이고 이승만 대통령 그때 아주 잘 나가는 예, 말쑥한 예, 네, 잘 정장 나가는 차림에. 아주 예. 그 엘리트 미국 잘 생겼네요. 미국 엘리트 예. 스타일. 아니, 그렇죠. 미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최고 뭐 엘리트. 최고의 학부를 박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과 나이 차이는 2살밖에 안 나는 2살 위이긴 하지만 큰 차이 없는 동년배인 사람인데 73년에 이제 태어난 분이고 1895년에 한성무관학교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조선의 육사 같은 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강화도에 있는 진위대, 강화도를 수비하는데 참령이라는 계급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아마 소위 뭐 중위 뭐 하여튼 위관급 그 위관급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맞아 군사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발령을 받았으니까 소령 아니 소령이 아니라 소위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초급 장교. 초급 장교 아주 초급 장교였겠죠.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기독교를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73년에 태어났는데 9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군사학교에 22살에 입학한 거죠. 그리고 1907년 이제 고종이 퇴위하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근데 전등사가 강화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전등사라는 그 절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키는데 별 성공은 못하고 실패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협심이 불타서 저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안창호 등하고 신민회 조직을 해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11년 백오인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그렇죠. 저것 때문에 저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핍박이라는 책이죠. 일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느냐. 결국 교회를 핍박한 게 우리 독립을 방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저 사건으로 돼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영종도 앞에 무의도라는 섬이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제 유배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1907년에 이제 투옥이 됐다가 그로부터 5년 후 1912년 가을에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배지인 무의도를 탈출해서 북간도로 망명해서 이 김립이라는 사람을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김립 등과 더불어 광성학교 그 당시 뭐 저런 이제 말하자면 민족의 역량을 이렇게 높이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름대로 열혈 애국지사네요. 열혈 애국지사입니다. 예, 예. 저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장소를 1913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서 독립전쟁농에 입각한 무장투쟁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무장투쟁. 사람이 장소를 잘못 옮겼네. 그렇죠. 소련을 옮겼네.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은 예. 미국이나 뭐 하와이 쪽으로 갔어야 갔으면 되는데. 좀 노선이 달라졌을지도 예. 몰라요. 근데 역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열혈 뭐 어떤 애국자였을 테니까 네, 열혈 뭔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열혈 그리고 이제 군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무장투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저 러시아로 가서 무장투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또 옮겨서 이제 물론 그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 근처겠죠. 대전 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는 활동도 합니다. 저 대전은 지금 대한민국 대전이 아니죠. 그 대전 한문이 다릅니다. 예. 예. 아마 저 중국에 지역이 있는. 중국의 지명일 겁니다. 만주에 있는 지명이겠네. 그래서 우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동이라는 분이 아까 그 큰 그 여러 명이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 같이 나왔던 사진보다 이제 요 사진이 더 좀 이동의 외모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동희의 양력을 연달아 저 여자는 누굽니까? 잠깐만요. 이제 저 여자가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인 그래. 킴 스탄케비치라는 문재인 사람인데 시발이군요. 예? 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산 세력이 자리를 잡는데 첫 단추를 낀 사람이죠. 네. 얼굴이 반반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 인물이 해방론자 같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저 정도 이제 지식이면 그러니까 저 정도 활동을 하는 분이 당연히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당시 시대 사조가 공산주의라는 시대 사조를 뭐 그냥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문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이제 이때만 해도 잘 모를 때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동희 양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무관학교를 세웠는데 일제가 탄압을 해서 무관학교가 해산이 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망 중에 1917년 2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잖아요. 2월 10월이잖아요. 17년. 그렇죠. 17년 러시아 혁명이 나자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갑니다. 이동희가. 그래서 볼셰비키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아 이동희가. 그러니까 1917년 혁명 나자마자 이제 저 볼셰비키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군인 출신이니까 당시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적군이죠. 그때 이제 적군에 들어가서. 백군은 제정 러시아, 구러시아의 왕실을 지키자라는 거고 이제 혁명군은 이제 저 볼셰비키 혁명파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이제 백군하고 적군이 시베리아에서 싸웠죠. 싸우고 있을 때인데 볼셰비키에 가담을 했으나 저 외모 때문에 그랬는지 그 카이젤 수염 때문에 아, 수염 때문에. 아니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독일 제국이 러시아 제국하고 이제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는 거하고 이제 과거 독일 제국하고 그래서 독일 제국은 러시아 제국하고 연대를 맺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이동희가 독일 제국의 스파이다라고 이제 볼셰비키 헌병대가 어허. 체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억울하죠 이동희는 억울해서 이제 씩씩거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1918년 일종의 은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동희 입장에서는 이 은인이 바로 저 여자예요. 볼셰비키 당원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식 당원이 된 거죠. 저 여자는 한국인 출신으로 고위직 그 고위직이 뭐냐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하바롭스크시 책임비서 말하자면 하바롭스크의 제일 최고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원동 이제 극동을 원동이라고 불렀죠 옛날에 원동 그렇죠.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외교부장 어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네요. 굉장한 고위직에 올랐던 저 김 풀네임이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탄케비치 아이고 기네요. 줄여서 뭐 김 스탄케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 이제 사진에 나오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럼 저 여자는 그 러시아 혁명 활동에 초기부터 있었겠군요. 저 좀 네. 고위직에 갔으면은. 부부가 저 남편도 공산당 볼셰비키를 했고 하여튼 언제 저런 활동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동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볼셰비키의 고위직 조선인이 자기를 밀정으로부터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독일 밀정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데 오해받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도와줘. 그런 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은인이네. 은인이 되니까 이제 이동희가 이 볼셰비키에 안 그래도 볼셰비키의 그 무장투쟁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돈까지 받고 나니까 훅 가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민주운동의 사회주의를 접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 여자 미모에 또 반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뭐 이동희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께서 별 이상한 일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니. 하여튼 뭐 인물이 이렇게 빠지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바롭스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든 공산당 사회당 한인사회당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저 한인사회당의 핵심 이제 그 멤버에는 김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박애 이상하게 외자 이름이 많아요. 이한영, 안공근은 안중근의 동생이죠. 윤해, 오하묵, 오바실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서 한인 적군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혁명군 적군에 참여합니다. 이동희가요. 이동희가. 그러니까 이동희는 이제 군인 배경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무장투쟁론자가 되고 그 무장투쟁론자가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만나서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투쟁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신하는 과정에 지금 저 여자의 김 스탄케비치 자 이름 기네요. 저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그런 노선으로 가게 됐고 지금 그 앞에서 보신 화면에서 보면 이제 18년에 저런 한인 사회당을 만들었잖아요. 1918년에. 그렇지.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919년에 이동희가 3.1운동 직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대한임시정부라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생긴 그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하나죠. 하나였겠군요. 예. 거기에 군무총장 뭐 요새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군인 아니면 출신이니까 뭐, 어쨌든 뭐. 예. 아니면 뭐 참모총장 이런 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독립군 양성을 하다가 7월 달에 19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었던 7월 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에 박진순, 박애, 이한영 세 사람을 모스크바에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출발했는데 11월 4개월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백군하고 적군이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어. 그것도 여기저기-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때 철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철도 타고 가면 뭐 한 일주일이면 가는 일주일 열흘이면 가는데 중간에 이제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막 피해가고 그러더라고 넉 달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4개월이.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7월이면 네. 그러니까 이미 이동희는 그 상해 임시정부가 9월달에 출범이니까 8월에 상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동희는 러시아랑 이미 네,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주재하는 코민테른이라는 게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주의, 국제공산주의. 그러니까 세계 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해서 그렇죠. 레닌이 만든 제3세계를 그러니까 그 레닌 주도의 혁명 전략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제 저 코민테른 1차, 2차, 3차 뭐 그러면서 쭉 하면서 공산주의는 시작부터가 국제주의자들이에요. 국제주의죠. 그러니까 일국주의가 아니고 전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모든 나라에서 다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노선을 가는데 지금 그 공산주의를 이어받은 북한은 완전히 폐쇄적이에요. 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제주의마저도 외면하고 지금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북한은 저건 공산주의도 축에도 못 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자기 이제 친복들이죠. 박진순, 박해, 이한영을 모스크바에 파견해서 모스크바에 11월에 도착하고 4개월 만에. 네. 예. 레닌이 주재하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 극동에서 조선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뭐 약소민족의 해방, 민족해방운동이다. 이걸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레닌이 말 된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레닌이 소개해서 레닌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을 흔드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할 충분한 필요성을 그럼요. 느꼈을 거예요. 선전선동의 가장 좋은 소재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레닌의 소개로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 저게 이제 외무부입니다. 요새로 치면 러시아 말하자면 외무부를 방문해서 극동 공산주의 활동의 선전선동 사업 비용으로 400만 루블. 이야. 당시 미화 10만 달러입니다. 당시 10만 달러. 요새 10만 달러도 큰 돈인데 네, 당시 10만 달러면 100년 전이에요. 지금 100년도 더 된 네. 100년 전에 10만 달러를 달래는데 5만 달러 줍니다. 200만 루블. 그래서 200만 루블을 박진순한테 줘요. 완전히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렸군요. 그러니까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에 소가 들어온 셈이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200만 루블을 박진순이 수령해서 8월 달에 상해로 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이 돈 때문에 이제 상해가 발칵 뒤집어져요. 이제 얻다가 누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거. 그렇지. 이제 이동희가 이제 이미 이제 그때는 그 상해로 옮겨서 이동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상식인데. 그렇지. 아니 그 명예를 받았는데. 이동희는 무슨 소리냐. 이제 말하자면 그 임시정부 활동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로서 상해에 있는 여러 공산주의 세력을 연대하고 뭐 일본하고 싸우는 그런 활동에 이건 판국비로 쓰겠다라고 해. 이따가 이제 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올 그럼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빠져야지. 예? 결국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그래서 저때 이승만 박사는 이 하와이에서 정말 이 우리 땡이 치고 있었죠. 그 정말 고생하는 분들의 정말 푼돈 가지고 네. 독립에서 애쓰고 저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가져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이 룰루랄라 했었네. 예. 어마무시한 돈이 왔고 저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순이 상해로 전달을 하고 이동희가 그걸 이제 받아서 그런데 이제 11월에 정식으로 이동희가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로부터 1년 후에 지금 상해로 와요. 20년 12월에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은 이동희 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시정부 내외, 임시정부 안에서 활동하는 또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아까 얘기 나왔던 김립이라는 저쪽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같이 활동하던 김립이 굉장히 저 엘리트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굉장히 저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굉장한 엘리트 이제 저 글도 잘 쓰고 하는 그래서 김립을 자기 비서실장, 국무원 비서실장,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국무원 비서장이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을 하고
그다음에 서무국장, 말하자면 이제 임시정부 행정을 총괄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내는 기관직 공보의 편집장으로 김립을 데려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김립이 이제 저 돈을 주로 관리하고 쓰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1920년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이 되면 아직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에 아직 안 왔을 때예요. 20년 그렇죠. 5월에 상해에서 활동 중이던 과거 보세요. 이 묘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관 무관 포타포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관 파천하고 뭐 난리쳤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고종이 그때 글로 러시아 공사관에 포타포프라는 무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임기를 마치고 뭐 러시아로 갔다가 상해로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랑 이제 안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같은 무관 출신이니까. 무관에다가 이제 뭐 러시아랑 또 네트워크니까 이제 안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레닌에게 한형건이라는 임시정부의 맞으면 주 러시아 대사, 정권 대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을 대사로 써라라는 친서를 발송을 해요. 2020년 5월에. 그래서 한형건이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가서 러시아 외무인민위원 치체린, 러시아 외무인민위원이 러시아 이제 당시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치체린에게 또 200만 불을 달라고 합니다. 야, 참. 그래서 저것도 이제 맞아 그 이런저런 활동에 이제 쓴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그 공 잡았죠. 레닌 그리고 저 러시아 공산당의 완전히 하수인들이었군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거기에 돈에 의지하고 거기에 방침에 의지했으면 뭐 그게 독립적인 거로 볼 수 없잖아요. 예? 하수인들이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막 빈집에 소가 들어오면서 싸움이 납니다. 같은 해 10월 그러니까 20년 10월이죠. 소비에트 정부는 박진순에게 근데 묘한 게 한영권한테 이 사람이 내가 지명하는 대사고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박진순한테 줍니다. 돈을. 러시아 그 공산당에서. 애초에 박진수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박진순과 김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동이나 한영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핵심 그러니까 자기네 핵심 파트너는 공산주의자. 박진순, 김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항상 보면 오픈에 공개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언더의 핵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박진순하고 김립인 거네요. 이동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바람잡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픈 해가지고 대중에 알려져 있지만 실세는 아닌. 아니 실세가 아닌. 예. 이 공산주의자 항상 활동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네요. 뭐 경험이 많으신 거. 아니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 활동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금괴로 된 40만 불어치 금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만 루블, 40만 루블을 두 번을 받아요. 야, 이제 상해에서는 이제 경사가 난 거죠. 저 옆에 사진이 이제 레닌의 사진이고 그 유명한 레닌의 사진이고요. 전 세계로 피로 물들인. 드디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920년 12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로 부임해서 이제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이동희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동희는 무장투쟁의 군사적인 방법,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뭐 위임 통치 청원 같은 것까지 생각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선과 뭐 출신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모스크바에서는 돈 문제가 이제 벌어지니까 소문이 났겠죠. 당연히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야, 그 돈은 어디 갔냐? 도대체 물어보니까 이제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12월에 왔는데 한 달 후에 21년 1월에 이동희가 총리직을 던져버립니다. 에라 빌어먹을 나 못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돈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대통령한테 쪼임을 당하니까 이제 맞으면 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이제 들통이라니까 이제 사표를 내버리고 한영건은 배임으로 이제 대통령이 또 해임을 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21년 5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외무차장,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아니고 외무차관
이희경을 정권 대표로 안건근과 함께 안중근의 동생 안건근과 함께 모스크바로 파견하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이제 이동이나 뭐 이 김립이나 무슨 저 아까 박순진인가 이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돌아간 걸 빤히 알면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협력이 안 된다. 그렇죠.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이미 이제 파악을 다 해서 저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이희경 정권대사를 그냥 딸을 시킵니다 완전. 이승만 대통령이 저 때만 해도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뭔가 좀 순진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23년에 당부당을 쓰잖아요. 당보당 쓰니까. 그러니까 21년이니까 21년이니까 이제 아직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죠. 실체는 나는 알 만큼 아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사실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려니까. 근데 뭐 명분은 그럴 듯하잖아요. 뭐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거를 지원해 준다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승만 그런 입장에. 돈 정도면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와이에 코 묻은 똥구들의 정말 그러니까 돈이 워낙 궁하니까 공산주의 자체하고는 본격적인 대립은 아직 안 하던 때이고 공산주의 실체는 알았지만 근데 공산주의자의 최고 저 두목인 레닌이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니네 극동의 약소민족들 내가 도와줄게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나한테 그러면 돈을 달라라고 이제 그렇지. 대표를 보내는 거예요. 했는데 소련은 공산당 아니니까. 공산당 아니니까 이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모양 그러니까 이제 빙빙 돌다가 겉돌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와요.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러고선 이제 이동희는 그만둔 이동희는 그 소련 쪽에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일국 일당주의라 그래서 사회당이라 그러지 마라. 이제 드디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당이 생겼으니까 니네도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꿔라라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동희가 한인 사회당을 고려 공산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운형, 박헌영 뭐 우리가 알만한 저때 드디어 박헌영이 등장하는군요. 김만겸은 저 이르크츠크파 공산주의자인데 하여튼 상해파고 이르츠크 소련파가 이제 합쳐서 고려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저건 이제 소련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예. 일국 일당으로 니네 한 나라에 말하자면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한 나라에 이렇게 웬 공산당이 많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왜 이렇게 당이 많냐 니네 일국 일당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이동희가 또 철저히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지정을.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자마자 이제 3차 코민테른이 21년에 7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이동희가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박진순, 홍도, 아파나시와 동행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역시 가는 길이 백군하고 적군이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 코민테른에 시간 맞춰 가지 못하고 11월에나 도착해서 레닌과 1시간 정도 만납니다. 야, 3차 코민테른 때 벌써 통일전선 태제가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예, 딱 통일조선 태제에 그 니네 다 이제 합쳐서 해라. 예, 합쳐서 활동해라. 그래서 이제 이동희는 러시아로 갔죠. 레닌하고 만난 다음에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베리아로 옵니다. 저 연해주 쪽으로. 그러고선 22년 2월 6일 날 이승만의 경무국장, 이승만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김구가 오면직 노종균이라는 사람들을 시켜서 공금 횡령을 했다고 김립을 길거리에서 쏴 죽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립을. 이제 왜냐하면 이동희는 어디 튀어버렸으니까. 튀어버렸으니까. 이제 감을 잡고 튀었어 이동희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 김구가 또 김구가 워낙 그 임시정부 안에서 그 괄괄했겠죠. 괄괄하고 예. 뭐 워낙 그 저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동희는 말하자면 튄 거예요 러시아로. 그리고 이제 김립은 뭐 나는 그냥 러시아에서 준 돈을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대로 썼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제 김구가 암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을 쏴 죽이는. 길거리에서 12발, 총 12발 맞아요. 김립이.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공산당 상하이파하고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이승만, 김구 이 싸움이 이제 정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투쟁은 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예. 1922년부터요. 그러니까 21년부터 이미. 예. 그러니까 이미 공산당하고 싸움은 이동희가 소련에 자금을 지원 신청하던 3.1운동 이전부터
이승만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이동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운동 그래서 임시정부 시작하면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독자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승만이 와서 현지에 와서 보고 이게 왜 니네 왜 이러냐, 왜 내 허락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이때만 해도 김구가 이승만을 하늘같이 따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 김구가 이승만과 한편이 돼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맞아 쏴 죽인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극단적 대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희는 러시아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저 참상에서 벗어나서 1935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일제 통치하에서 국내 감옥에 수감된 사회주의 항일 운동가와 그 가족을 후원하는 조직 국제혁명자 후원회 원동 지역 한인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저 죽은 사람한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쭉 저 사람을 그렇게 기리지 않다가 1995년이 돼서 저 사람한테 95년 누구 때죠? 95년이면 김대중 때 아닌가요? 김대중 때네요. 97년인가? 95년이면 김영삼 때인 것 같은데. 김영삼 때인가요? 93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네, 그렇네요. 김영삼 때입니다. 이제 이동희한테 건국훈장 김영삼 대통령이 보면 이념에 네, 대해서 불분명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김정남 수석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정남 수석. 예. 또뭐 이상한 하여튼 왜 저 장기수들 예, 예, 다 예. 풀어주고 북한으로 예, 예, 보내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동희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하는데 사실 이동희는 대한민국 건국에 무슨 기여를 했나라고 질문하면 방해만 한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하면서 방해만 한 거는. 근데 저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줘야 되냐 하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동희가 이 훈장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대한민국 들더라고요. 건국을 방해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승만과 반대하고 나중에는 저 뭐 그때까지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45년 때까지는 전부 공산주의자들만 자기네 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지 민족주의자들 대한민국 건국의 주리 세력이 됐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심지어 김구가 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을 지금 건국훈장을 수여했어요. 하여튼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동희가. 저 앞에는 이제 그 당시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의 모습입니다. 역시 카이젤 수염을 하고 양복 입고. 당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진순이 아까 설명됐다시피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이거 현금 좀 띄워보시죠. 예.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받는데 첫 번째 받은 큰 돈이죠. 200만 루블. 당시 10만 불. 아니 5만 불. 5만 불. 일본 돈으로 10만 엔. 한인사회당 위원장 이동희는 임시정부 국무총리직 수행하면서 임시정부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에 더 주력을 해서 요 200만 루블을 어디다 썼냐. 첫 번째 일본 사회주의자와 일본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상하이 한인사회주의자의 연락, 서로 만날 때 출장비, 그리고 한국 내 사회단체 지원. 물론 한국 내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체. 계열. 그 사람들 지원하는데 2만 엔을 썼다.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지도자에게 보낸 사업비 2만 엔을 썼다. 전부 공산주의자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이에요. 상하이, 베이징, 남만주, 북만주의 혁명조직 사업비 2만 엔. 인쇄소, 선전선동하는 데 필요한 찌라시 만드는 거. 자기들 선전선동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쇄소 시설 및 잡비 가행 경비 5,600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출한 보조금 5,000엔. 그러니까 저 10만 엔 중에서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이네.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그러니까 세 발의 피만 이제 맞아 민주정부에서 생색조로. 생색조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돈 왜 이렇게 쓰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자 활동을 했었고요. 저게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되냐면요. 하도 여기서 말썽이 생기니까 러시아 중앙당 공산당 중앙당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 아, 그 그래? 조사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 보고서에 다 나오는 거죠. 그 보고서에
저건 뭐 빼도 박도 빼도 못할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하여튼 이게 무슨 일제가 조사한 거나 미국이 조사한 거면 뭐 조작이라 하겠는데. 조작이라고 하겠는데 전 공산당이 공산당을 조사해서 저렇게 딱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 그게 이제 소련 문서로 다 나온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난리치는 거 소련 문서로 나중에 북한 문서 뒤지면 다 나오고 뒤지면 다 나오죠. 이렇게 될 겁니다. 2차 40만 루블도 임시정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류의 돈으로 여전히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동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성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무관으로 일했던 포타포프를 통해서 레닌에게 전한 친서가 있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을 이제 이것도 공개가 다 돼서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산당 상부에 보고하면서 아부하는 거죠. 네, 보고문이네. 네. 극동의 정치적인 상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권 대표로 파견하는 한영권이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한 것은 헌신적인 혁명가 포타포프가 직접 보고 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독립에 대한 레닌 각하의 관심에 깊은 존경을 드린다. 절대적인 정치적 지원과 물질적인 원조를 바라면서 좀 돈 달라는 얘기죠.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물론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을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 투쟁하는 각하가 승리하리라 굳게 확신한다. 저런 편지를 썼는데 친서를 썼는데 저게 임시정부 지금 국무총리 자격이에요. 근데 임시정부 규정에 따르면 해외 외교관을 파견하려면 임시정부 의정원, 임시정부 국회가 있었어요. 국회가 있었죠. 의정원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안 거쳤어요. 저거. 이동희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리 명의로 모스크바에 외교대표 파견, 맞으면 대사를 파견해서 한영권을 예. 재정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임시정부 직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막상 돈이 오면은 임시정부에는 안 쓰고 안 쓰고 배임이죠. 배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임장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야, 참 뭐 자료가 많군요. 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1920년 1월 27일 날 상해에서 보낸 건데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수상 인민위원회 위원장 각하에게 러시아와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헌장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저기도 민주가 나와요. 민주의 시대를 맞아. 저 때부터 민주파를 한 거예요 지금. 민주파리는 상호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추구하여 본인은 한영권을 정권 대사로 파견한다. 뭐 저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레닌이 처한 상황을 이제 우리 필자가 박종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당시 레닌 정권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부활을 꾀하는 백군하고 이제 레닌 정권은 홍군이죠. 백군하고 홍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출병한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일본이 그때 군대를 풀어서 그렇죠. 일본이 저 때만 해도 이제, 백군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넘보고 있었던 뭐. 적군하고 일본이 싸우는 거예요. 백군을 지원하니까 이 때문에 레닌 정권은 연해주에 사는 한인들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즉 일본하고 싸우는 한인들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이용한 거죠. 실제로 여러 한인 빨치산 부대가 독자적으로 적군과 함께 백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만주나 시베리아 사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당시 일본은 만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시베리아로 군대를 풀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러시아 혁명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혁명이 모스크바에서는 성공했지만 지역에서는 제정 러시아 군대 백군하고 혁명 군대 홍군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일본군이나 거기랑 지금 싸울 여력이 없었던 거죠.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을 이용하려고 한 이용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랑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영건이 이제 이동희의 정권 대사로 갔던 한영건이 레닌이 이제 굉장히 기특하게 물론 임시정부를 이용하려고 이제 한영건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나게 합니다. 치체린을.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길기도 해요. 이 극동인민의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하고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큰 희망을 가지고 본인을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공동 투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혁명 정부 간에 상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를 수립하는 정권을 나에게 위임했다. 근데 저게 지금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동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원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예. 마음대로 대사를 파견한 거예요. 대통령으로 뽑혀 있는데 현재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영건이 요구하는 거예요.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러시아 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라. 러시아 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0만 멕시코 달러, 즉 200만 루블의 차화를 제공해달라. 극동에서 항일 작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공동으로 수립하자. 이르쿠츠크의 대한민국 독립군사사관학교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저런 요구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루블 중에서 40만 루블어치의 금괴를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 200만 루블 오고 이 두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상해 저 돈이 오니까 상해에서는 이 돈이 도대체 왜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왜 저 공산주의자들만 잔치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이제 그 잘못된 거다라고 바로 잡는 노력을 하다가 김구가 그냥 이승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21년입니다. 이게 딱 지금 저 당시하고 딱 아까 얘기했던 그 백군과 그 적군이 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에서 싸우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동희가 21년 7월 개편한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아까 설명드렸죠.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으로 한인사회당을 개칭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이게 저건 주로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력이 돼 있는데 거기에 21년 5월에 이르쿠츠크에서 전 러시아 고려공산당 이 두 상하이파하고 이르쿠츠크파가 이르츠크파가 서로 반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민테른이 이 두 단체 중에서 일국 일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채택할 거냐 하면서 이제 결국은 상하이 고려공산당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 무렵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던 북루군정소 김자진, 서로군정소 지청천, 대한독립군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그 전격적으로 그 만주를 막 이렇게 싹쓸이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몇 가지 그 예를 들면 무장 투쟁에서 성공도 있었죠. 일부 성공이 있는 거죠. 일부 성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뭐 김좌진의 그 전투, 홍범도 전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성과도 어느 정도나 큰 성과냐는 것도 좀 따져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일본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토벌 작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쫓겨가는 거죠. 쫓겨서 이제 그 자유시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본군은 러시아 백군하고 한편이라 당연히 적군이 일본군하고 싸워줄 줄 알았어요.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운동 무장투쟁하던 독립운동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러시아로 우리가 피신을 하면은 러시아 혁명군인 적군이 일본이랑 싸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러시아하고 일본의 비밀 협상을 해요. 비밀 협상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저기에 한국 독립군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공산 정부 쪽에서 일본하고 이제 야 우리 이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냐 화해하자 그랬더니 야 우리도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니네가 우리하고 지금 싸우던 애들이 니네 쪽에 지금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걔네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니네랑 화해할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맞으면 러시아 공산당 홍군이 우리나라 독립군 무장투쟁하던 독립군들을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산당 독립군 말고 그러니까 우리 무장투쟁하던 정말 독립군. 네.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에 쫓겨서 러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의탁하고 있는데 이 의탁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 혁명군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일본이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자유시참변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곳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러시아 공산당 홍군이 자기들의 동료인 한인 독립군들을 다 몰살시키는 게 러시아 자유시참변입니다. 이게 2021년이죠. 네. 이 자유주의 참변 때문에 이제 무장 투쟁하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몰살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스탈린의 이제 이주 정책으로 막 중앙아시아로 가고 하면서 사실은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 무장 투쟁하는 독립운동은 사실상 이제 소멸이 그러니까 되는 일본에 쫓겨왔던 우리 무장군을 완전 몰살시켜 버리고 그리고 일본에 피해서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죠. 뿔뿔이 레닌이 잔인한 정책을 벌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가 결국 일본이 먹잖아요. 1930년이 되면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만주국을 세우고 이런 큰 역사의 흐름에서 이제 레닌하고 우리 임시정부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돈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돈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또 그 단체들이 합심한 게 아니라 이게 싸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돼서 도화선도 됐고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와야 되는 단체. 와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인 공산당들의 그 와해 공작에 계속 직면해서 네. 그들과 싸우느라고 독립운동 할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군들을 저렇게 몰살시키고 우리 러시아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그러니까 그 동토로 뿔뿔이 그냥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 비극의 출발들이 저 때부터 시작이죠. 저게 그러고 이제 맞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서 공산주의와 처절한 투쟁 끝에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공산주의와의 첫 대립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대립으로부터 현 국면까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으로 지속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사실 현대사를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중심으로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사가 이 부분을 일제랑 싸웠으니까 독립운동한 거니까 공산주의나 민족주의자나 대한민국 건국화 세계가 다 같이 취급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독립운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동희를 지금 무슨 건국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사람뿐이 아니에요 지금. 임시정부 파괴 공작, 분열 공작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뭐 김원봉 같은 사람 다 복권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잘못된 게 결국 다 북한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북한은 대한민국의 지금 주적이잖아요. 주적이죠. 뭐 국제법상 뭐 교류를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은 반국가 단체예요. 단체죠. 그 반국가 단체를 만들려고 지원했던 사람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준다는 게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인민혁명이죠. 역사 뒤집기고. 그러니까 예.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자, 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석춘 교수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 초기부터 임시정부를 분열하고 공작하고 또 이승만 박사를 끊임없이 결국 나중에 그 저들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가 탄핵도 당하죠. 탄핵도 예. 어쨌든 저들의 다른 일하고 얽히고 설켜서 독립운동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독립운동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와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자금으로 지원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을 이용해서 일제에 대항하려고 했다가 필요 없게 되자 정말 10여만 명인가요? 자유시 참변에 죽은 사람이 몇만 명. 몇만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우리 독립군을 포함해 수만 명을 몰살시킨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레닌의 만행까지 오늘 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 투쟁 중입니다.
1921년도부터 20년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투쟁은 지금 현재까지 100년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의 전쟁 우리 기필코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본궤도에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사를 알아야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동호 원장님이 100년 전쟁이라 그러니까 100년 전쟁을 시작한 그 용어를 시작한 사람들은 친일파와의 100년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산당과의 100년 전쟁, 전쟁이죠. 공산주의와의 100년 전쟁. 예. 그거를 우리 조명해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